맹자 읽어주는 군 풀이와 낭송 이천승 공손추 상 1.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다가온다. 영웅 못지않게 그들을 만드는 숨은 인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맹자와 그의 제자인 공손추와의 대화는 맹자의 꿈을 잘 보여줍니다. 제나라 대부했던 공손추는 관중이 황공을 도와서 패자로 만든 공로를 말하면서 그와 같은 역할을 스승 맹자에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맹자의 학문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학문만 가지고는 정치적 성과를 쉽게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만약 제나라의 중요한 지위를 담당하신다면 관중과 안자의 공적을 다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나라에서 아는 사람이라곤 관중과 안자뿐이니 그대 역시 참으로 제나라 사람이로다. 관중과 안자와 같이 패도를 행하여 공로가 있는 이들만 알 뿐이요 성현들이 행하셨던 왕도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는구나. 관중과 안자의 공에 대해서 공자의 문화에서는 말하지 않았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증자의 손자인 증서에게 성인의 문화에 있는 자로와 자네 중에 누가 더 나은가라고 묻자 증서는 자신을 너무 높은 사람에게 비유함으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자로의 재주와 학문은 우리 돌아가신 증자 할아버지도 공경하고 두려워하셨는데 감히 어찌 나를 그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렇다면 자네와 관중을 비교하면 누가 나은가? 라고 묻자 증서는 너무 낮은 사람과 비유함으로 노여움이 들었다. 내 어찌 나를 관중에다 비유하는가? 관중은 황공 같은 임금을 만나 신임을 온전히 얻어 40여 년 동안 정치를 좌우하였는데도 높은 성과란 것이 저 정도였다. 내 어찌 나를 그 사람에게 비교하는가? 이처럼 관중은 증서도 닮고 싶지 않은 인물인데 자네는 내가 그렇게 하기를 바란단 말인가? 유학자들은 왕도의 실현이란 측면에서 패자의 부활을 꿈꾸었던 관중의 성과를 그다지 높여보지 않습니다. 말 모는 자에 비유하면 자로는 법도대로 말을 몰다가 짐승을 잡지 못한 것이요 관중의 공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몰아서 짐승을 잡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관중처럼 국정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한때의 패권을 위해 힘쓰기보다는 왕도 정치를 행했다면 후대에 훨씬 영향력이 컸을 것이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누구나 부국강병을 원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에 공손추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관중은 황공을 도와 제후들을 모두 규합하여 천하를 크게 바르게 해서 그 임금을 제후의 으뜸이 되게 하였으며 안자는 경공을 도와서 덕을 펴고 형벌을 너그럽게 해서 그 임금의 이름을 드날리게 했습니다. 그 공이 성대하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내가 제나라와 같은 큰 나라에서 임금의 신임을 얻어 도를 행한다면 천하의 왕도 정치를 펴는 것은 손을 뒤집는 것처럼 쉬울 것이다. 어찌 다만 제후들 중에 으뜸이 되게 하고 이름을 드러내는 공만 세울 뿐이겠는가? 공손추는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했던 관중이나 안자의 업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맹자의 말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다시 제나라라면 천하의 왕도 정치를 손쉽게 행할 수 있다고 말하자 의심은 더욱 커져갑니다. 문왕은 성대한 덕을 가지고 100년을 장수한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랫동안 덕을 베풀었지만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데 그쳤으니 그 덕이 오히려 천하에 충분히 베풀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왕이 이르러 상나라를 완전히 이겨 천하를 안정시키고 주공이 성왕을 도와 예와 악을 지은 후에 교화가 크게 행해져 사회에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문왕도 오히려 몸소 천하의 왕도 정치를 펴지 못한 것이 이와 같으니 왕업을 이룬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대로 천하의 왕도 정치를 펴는 것이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다고 말씀하시니 문왕 같은 성인의 덕은 충분히 본받을 만한 것이 부족하단 말입니까?
문왕을 어찌 당해낼 수 있겠는가? 당대의 왕업을 이룰 수 없었던 까닭은 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때를 만나지 못해서이다. 상나라의 왕업이 탕에서 시작해서 태갑, 태무, 조을, 방경, 무정에 이르기까지 어질고 성스러운 임금이 여섯 일곱 분이나 계셨다. 그 여러 세대의 덕택이 깊게 백성의 마음을 흡족시켜 천하가 은나라로 돌아온 것이 오래되었다. 오래되면 사람의 마음이 굳게 맺혀져 다른 데로 옮겨가기 어렵다. 또한 무정의 중흥기에는 제후에게 조회받고 천하를 보존해서 탕의 옛 업적을 회복하기를 손바닥 뒤집듯 쉽게 할 수 있었다. 폭군이었던 주에서 무정까지는 7대가 된다. 그 세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세대 공신이 끼친 영향과 좋은 풍속과 훌륭한 정치가 없어지지 않고 아직은 남아 있었다. 또 동성인 미자와 미중, 왕자인 비건과 기자, 이성으로는 교격이 다 어진 사람들이었다. 서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구원하고 도우니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상나라가 망한 것이다. 하물며 한 척의 땅이라도 상나라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었고 하나의 백성이라도 그 신하가 아님이 없었던 때에 문왕은 사방 백리의 땅으로 일어났으니 문왕이 만난 시세는 모두 어려운 때였다. 그러므로 왕업을 이루기 또한 어려웠으니 그러한 문왕의 덕을 어찌 감히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그대는 제 나라 사람이니 비록 지혜가 있으나 시세를 타는 것만 못하며 비록 농기구가 있으나 때를 기다리는 것만 못하다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문왕의 때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왕업을 일으키기 쉬운 때이므로 손을 뒤집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이다. 하후와 은주의 전성기에 땅이 천리를 넘은 자가 있지 않았는데 지금 제 나라는 그만한 땅을 소유하고 있다. 또 닭 울음과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려서 사방 국경에 도달하고 있으니 제 나라가 그만한 백성을 가지고 있다. 땅을 더 개간하지 않고 백성을 더 모으지 않더라도 그 형세가 문왕과 비교하면 쉽기 때문에 어진 정치를 행해서 천하의 왕이 된다면 이것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주나라는 문왕 무왕으로부터 지금의 이래까지 700여 년 동안 성군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셨다. 또 왕업을 이룬 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지금보다 더 드문 적이 없었고 백성들이 학정에 시달린 것이 지금보다 더 심한 적이 있지 않았다. 이러한 때에 어진 정치가 한번 행해지면 깊은 은혜와 두터운 혜택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백성이 감화되어 그들의 마음이 돌아올 것이다. 비유하면 굶주린 자에게는 무엇이든 먹을 것이 되기 쉽고 목마른 자에게는 어떤 것이든 마실 것이 되기가 쉬운 것과 같으니 왕업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의 덕이 몸에서 나와 백성에게 전해지는데 그것이 행해지는 효과는 역참에서 파발마로 명령을 전하는 것보다 빠르다고 하셨다. 덕을 행하는 효과가 이처럼 빠르니 지금이 바로 어진 정치를 해볼 만한 때이다. 이제 내가 만승의 나라인 제 나라에서 중요한 벼슬을 담당하여 임금을 도와 인정을 행하고 폭정을 멈추게 한다면 백성이 기뻐하는 것이 거꾸로 매달린 괴로움을 풀어주는 것과 같을 것이다. 따라서 이른 옛사람의 반만 해도 그 효과는 반드시 옛사람의 배가 되는 것은 오직 지금이 바로 그러할 것이다. 맹자는 패권쟁탈전이 난무하는 현실을 넘어 왕도 정치에 한 발 다가서기를 갈망했고 제나라가 그 선봉에 나서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백성을 위하는 천하의 왕이 나오지 않은 지 오래이고 학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고충이 깊어가므로 영토와 백성이 어느 정도 충족된 제나라로서는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지요.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더욱 가까이 옵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우리 더 큰 희망의 싹을 키워보자고 말입니다.
공손추 상 두 번째, 호연지기를 기릅시다. 대화체가 중심을 이루는 맹자에서 한 편의 논문처럼 유장한 논리적 흐름이 돋보이는 글을 찾는다면 호연지기에 관한 내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드넓은 기상인 호연지기, 성급히 조장하지 말라는 알묘 조장은 물론 상대의 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지연, 공자에 대한 극찬으로 백성이 있은 이래로 공자만한 인물이 없음을 줄여 말하는 생민이래 등 다양한 표현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묻는 공손추 질문부터 시작됩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제나라 재상 같은 높은 지위에 올라 도를 행하시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패자가 되게 하거나 왕도를 실현시켜 나가시는데 크게 이상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이 막중한지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40살이므로 자연스럽게 행할 뿐이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와 같다면 선생님의 용맹은 맹분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맹분은 겁이 없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선생님의 역량은 충분히 한 세상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혈기에 사로잡힌 마음을 잡는 것이라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니 고자 같은 사람은 나보다 앞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다. 국가의 중임을 맡아 흔들림 없이 대처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공손추의 질문은 맹자가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 나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나이 40인지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맹자의 답변에서 그 이의 당찬 기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손추는 겁없이 밀어붙이는 맹분이나 자기 의견을 고집스레 주장하는 고자와는 달리 자신은 부동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맹자의 정신적 경지에 대해 추가로 질문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있다. 먼저 북궁유가 용맹을 기르는 방법은 피부가 찔려도 움츠리지 않으며 눈동자가 찔려도 피하지 않아서 남에게 털끝만큼이라도 모욕을 당하면 마치 시장이나 조정에서 종아리를 맞는 것처럼 생각하여 반드시 되갚았다. 보통 사람에게도 모욕을 받지 않는 것처럼 또한 만승의 군주에게도 모욕을 받지 않으려 하였다. 만승의 군주를 찌르는 것 보기를 마치 보통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처럼 생각하여 무서워하거나 꺼리는 재우가 없어서 험담하는 소리가 이르면 반드시 보복하였다. 이는 크고 작건 반드시 이기려고만 하는 자객과 같은 사람이니 필승을 신념으로 삼아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는 자이다. 이와는 달리 맹시사가 용기를 기르는 방법은 그 자신이 말했듯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을 보면서도 마치 이길 것처럼 마음먹어야 한다. 적을 헤아린 뒤에 전진하며 승리를 생각한 뒤에 교전한다면 이것은 용기가 없어 상군의 적을 두려워하는 자이다. 나라고 해서 어찌 반드시 이길 수 있겠는가? 다만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앞서 나갈 뿐이다 라고 했듯이 그는 전쟁터의 용사이니 두려움 없는 것을 주로 하여 마음을 동요시키지 않는 자이다. 두 사람의 용기를 증자와 자하의 학문에 비유하면 맹시사의 아무 계산 없이 자기만을 믿는 용기는 자기 몸에 돌이켜 진리를 올곧이 지켜나가는 증자와도 같다. 반면에 기어코 남을 이기고자 하는 북궁유의 맹목적 용기는 독실히 성인을 믿고 따르려는 자하와 비슷할 것이다. 두 사람의 용기에 대해서는 누가 더 나은지 모르겠으나 내면을 지키려는 맹시사의 지킴이 상대적으로 간략하고 기녀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궁유와 맹시사가 마음이 동요되지 않은 것은 모두 혈기의 용기에서 나온 것이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의리의 용맹이 아니다.
이전에 증자가 제자인 자양에게 했던 말이 있다. 자네는 용맹을 좋아하는가? 반드시 큰 용맹을 좋아해야 옳으니 내일 일찍이 공자에게 들은 큰 용맹이 있다. 스스로 돌이켜 올바르지 못하면 비록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두렵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스스로를 돌이켜 올바르다면 비록 1,000,000명이 있더라도 내가 가서 당당히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맹시사의 용기는 북궁유보다는 낫지만 한 몸의 혈기를 지키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증자처럼 스스로의 마음에 돌이켜 이치에 따라 올고름을 핵심적으로 지켜나가는 것만 못하다. 자신을 반성하여 이치를 쫓는 것이 증자가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던 방법이다. 용기는 자신감에서 나오는데 맹자가 보기에 북궁유처럼 상처받지 않으려는 맹목적 저돌성도 있고 맹시사처럼 심지를 굳건히 다져가며 내면의 강인함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자가 말했던 자반이 축, 즉 스스로를 돌이켜 올바르라면 비록 1,000,000명이 있더라도 내가 가서 당당히 대적할 수 있다는 올바름에서 나오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묵묵히 자신을 되돌아보며 일상의 성실성을 더해갔던 증자가 그랬던 말입니다. 그러나 공손주는 아직도 맹자가 말한 진정한 용기에 대해 그다지 이해하고 있지 못한 듯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질문합니다. 맹자가 40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은 것과 고자가 맹자보다 먼저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듣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감히 묻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마음을 동요하지 않은 것과 고자가 마음을 동요하지 않는 것과의 차이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고자는 이렇게 말했다. 상대의 말에 납득이 안 되는 것을 내 마음에서 애써 구하려 한다면 마음이 흔들림으로 그 말을 놓아두고 마음에서 이치를 구하지 말라. 마음에 편안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 마음을 제어하는 데 힘을 다해야 하며 애써 기운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 즉 그는 쉽게 흔들리는 마음을 고수하고자 했던 것이다. 후자처럼 마음에 납득이 안 되면 애써 기에서 구하지 말라는 것은 근본에 힘쓰려는 것이니 그런대로 괜찮다. 그러나 말에서 이해되지 않을 때 마음에서 구하려 하지 말라는 것은 말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도 알지 못하는 것이니 확실히 잘못이다. 의지는 마음이 향하는 것으로 길을 이끄는 장수이고 몸에 가득 찬 기는 의지의 졸병이니 의지가 최고이고 기는 그 다음이다. 그러므로 그 의지를 잘 간직하는 한편 그 길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미 의지가 최고이고 기가 그 다음이라고 하시니 의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또한 그 의지를 잘 간직하고도 그 길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의지가 한결같으면 길을 움직이고 기가 한결같으면 의지를 움직이게 된다. 지금 어떤 사람이 뜻밖의 갑자기 넘어지고 일이 있어 다름박질 하는 것은 기운이 그 안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그 마음도 동요되어 편안할 수 없으니 이것이 기운이 전이라면 뜻이 동요된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뜻을 반드시 간직하고 또한 기운도 마땅히 해롭게 하지 않아야 한다. 고자의 부동심은 마음에 동요를 주는 기운을 억지로 잠재우는 데 초점이 있었지만 육체를 지닌 인간인지라 기가 주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맹자는 마음을 좌우하는 근원지로서 의지를 우선적으로 잘 간직하는 동시에 기를 안정시켜 길러가려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부동심을 유지하는 필요한 두 축이라 보았습니다. 맹자의 말을 들은 공손추는 평소 어떤 점을 잘해서
그렇게 마음에 동요가 없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디에 장점이 있으신지요? 나는 상대의 말을 잘 알며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고자가 상대의 말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은 반면에 맹자는 상대의 말에서 그 잘잘못의 까닭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맹자는 고자처럼 마음에 동요를 주는 기운을 억제하기보다는 드넓은 기상, 즉 호연지기를 잘 길러서 마음이 성대한 본체와 작용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에 내포된 의미를 알면 진실을 볼 수 있어서 미혹되지 않을 것이요. 드넓은 기운을 잘 길러가면 흔들리지 않고 일에 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길을 잘 길러 본래의 참 모습을 찾아가려는 호연지기는 바로 이 장의 핵심이며 특별히 호연장이라 일컬으며 주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맹자가 말한 호연지기란 무엇일까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 기가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니 정직함으로써 잘 기르고 해침이 없으면 이 호연지기가 천지의사에 꽉 차게 된다. 그 기가 의와 도에 짝하니 이것이 없으면 굶주리게 된다. 호연직이란 지극히 성대하여 끝이 없으며 또 지극히 강하여 굳세고 굽히거나 흔들릴 수 없다. 스스로를 돌이켜 올곧은 마음으로 기르고 조작해서 해롭게 함이 없으면 온 천지에 가득하게 될 것이니 결코 평범한 기운으로 비유할 수 없다. 만일 올곧게 길러서 해침이 없으면 그 기운은 충분히 천리의 자연스러움인 도와 사람 마음의 떳떳함인 의에 짝하게 된다. 음식을 먹지 못하면 굶주리듯 호연지기를 길러서 도의에 합치하지 못한다면 큰 일에 직면하여 마음이 흔들리고 제대로 행할 수 없게 된다. 이 호연지기는 의리를 많이 축적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한 가지 일이 의리에 합하면 이것을 바탕으로 일마다 의리에 합하도록 노력하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아니하고 땅을 굽어 살펴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강하고 곧은 마음을 지닐 것이다. 이처럼 의리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엄습하여 취해지는 것이 아니다. 한두 가지가 우연히 의리에 합치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아니한 것이 많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행동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바가 있으면 음식을 먹지 못해 배가 고프듯 호연지기 역시 굶주리게 된다. 이것은 마음의 만족 여부가 한결같이 의리를 얻고 이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리란 내 마음에 있는 이치이므로 고자가 일찍이 의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니 이는 의리를 외적 상황에 따른 처신으로만 돌려 자기 마음에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의리가 마음 밖에 있는 것이라면 의리를 쌓아두지 못하게 되니 그렇다면 드넓은 호연지기가 말미암아 나올 것이 없게 된다.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서 울컥 치솟는 울분도 중요하지만 맹자는 자연스럽게 내 속에 축적된 의리의 힘을 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지극히 크고 강건한 그 마음을 잘 길러서 천지를 한 몸처럼 보듬고 가려는 것이죠. 그것도 억지로 하지 않고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솟구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천지를 안고 가려는 그 마음이 결코 굶주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맹자는 농작물을 재배할 때의 과정에 비유합니다. 호연지기를 기르는 자는 마땅히 의리를 모으는 것을 일삼아 스스로 항상 돌이켜 곧게 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송나라 사람처럼 그 효과를 미리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오래되면 마땅히 저절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송나라 사람은
벼싹이 빨리 자라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겨 어느 날인가 벼이삭을 길게 잡아 뽑아놓은 자가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와서 집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나는 매우 피곤하다. 내가 벼싹이 자라도록 도왔다고 하자 그 아들이 급히 달려가서 보았더니 벼싹은 이미 말라 있었다. 천하에 벼싹이 자라도록 억지로 조장하지 않는 자가 적으니 유익함이 없다 해서 뽑아버리는 자에 비유하면 벼싹을 김매지 않은 자이요 억지로 조장하는 자는 벼싹을 뽑아놓은 자이다. 이는 유익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치는 것이다. 맹자는 싹을 뽑아 자라도록 돕는다는 알묘 조장의 가설을 통해 목적만 바라보고 성급히 하다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잊지도 말고 조장도 없는 자연스러운 숙성의 단계를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호연지기를 길러 을이 그 자체로 충일된 도덕적 인간의 모습에서 그가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내공의 힘을 보여줍니다. 호연지기를 기르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전해들은 공손추는 앞서 맹자가 상대의 말을 내 마음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말한 지연의 의미에 대해 묻자 맹자는 답합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이치에 밝은 다음에 말에 병통이 없다. 만일 이치에 공평하지 못하면 말이 편벽되고 기울어져서 다만 한편만을 말하므로 이것을 일러 편벽된 말이라고 한다. 편벽됨이 지나치면 방탕해져 그 말이 이것저것 두루 넘치면서 방탕한 말이 된다. 마치 깊은 물속에 빠져들어가 주변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음란하고 괴이함을 말하는 간사한 말에서 그 마음이 다른 길로 빠져 미혹되어 올바른 길을 떠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간사함이 지나치면 둘러 말하기 일수인데 도피하는 말로서 공공하고 통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다 도망쳐 왔다는 것을 알았다. 말에서 드러나는 편벽되고 방탕하고 부정하고 도피하는 네 가지 병통은 모두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고 정치에도 피해를 끼치며 일도 해치는 근본이 된다. 비록 성인이 다시 살아오신다 하더라도 또한 반드시 마음을 잘못 쓰면 정치에 피해를 준다는 나의 말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고자가 상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에서 구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의 병통을 자세히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의 말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정치에 임할 수 있는 것이다. 맹자의 거침없이 쏟아지는 달변에서 그가 상대의 말을 알며 자신의 호연지기를 기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당함이 부럽기만 하고 도덕적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의지에 존경이 더해집니다. 맹자를 공자와 같은 성인의 버금가는 아성이라 칭하는 이유이겠지요. 제자인 공손추는 그런 스승을 다시 생각하며 말합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제하나 자공 같은 사람은 이치에 의거해서 말을 잘하였고 여무와 민자, 안영 같은 사람은 덕행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각 장점이 있었음에도 서로를 겸하지 못하였는데 공자는 이 두 가지를 다 겸했지만 스스로 겸손하여 말과 실천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말을 안다고 하였으니 이는 말에 능숙한 것이고 또 길을 잘 길렀으니 이는 덕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어찌 성인이 아니시겠습니까? 아, 이 무슨 말이냐? 옛적에 자공이 공자에게 묻기를 선생님께서는 성인이십니다 라고 하자 공자께서는 성인은 내가 능하지 못하지만 나는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았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라고 하셨다. 그러자 자공이 말하기를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은 것은 지혜로운 자이고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것은 어진 자이니 어질고로 지혜로우시니 선생님은 이미 성인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이처럼 자공과 공자의 문답을 생각할 때 성인은 공자도 오히려 감히 자처하지 않은 것인데 내 어찌 감히 스스로 성인이라 하겠는가? 이 웬 말이냐? 잘 알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듣기로는 자하, 자유, 자장은 모두 성인의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고 여무, 민자, 안연은 전체적으로 성인을 따라갔지만 조금은 미약하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공자와 견주지 못하시다면 죄송하지만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 선생님은 어떠한 사람 정도에 해당되겠습니까? 이들은 어질지만 우선은 비교하지 말고 놓아두거라. 스승 맹자를 한없이 높이고 싶었던 공손추는 공자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유학 내에서 맹자의 유상을 높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던 공자와 비견될 수는 없었겠지요. 그렇다고 맹자는 자신이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 쉽게 자처하지도 않습니다. 배기와 이유는 어떻습니까? 라고 계속되는 질문에 맹자는 자신이 모델로 삼는 성인관에 대해 자연스럽게 말할 기회를 만들어 갑니다. 백이나 이윤이 행한 일은 나와는 도가 같지 않다. 섬기지 못할 임금이면 섬기지 아니하고 부리지 못할 백성이라면 부리지 아니해서 세상이 다스려지면 나가 벼슬하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물러나 숨은 사람은 백이었다. 반면에 누구를 섬긴들 내 임금이 아니겠는가 하며 임금의 신임을 얻으면 반드시 벼슬을 하고 누구를 부린들 내 백성이 아니겠는가 하며 백성을 얻으면 반드시 부려서 세상이 다스려져도 나아가 벼슬 하고 세상이 어지러워도 또한 나아가 벼슬 한 사람은 이윤이었다. 그러나 공자는 달랐다. 벼슬 할 만하면 벼슬 하고 그칠 만하면 물러나 그치고 오래 머물 만하면 오래 머물고 속히 갈 만하면 속히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옛날의 성인이라 말할 수 있다. 나는 일을 함에 있어 이 세 사람을 잊지 못하였지만 나의 마음엔 공자의 나가고 물러남에 있어 고집함이 없었기 때문에 공자의 이 마땅함을 배우기를 원한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백이와 이윤이 공자에 대해서 이와 같이 동등하단 말입니까? 아니다. 백성이 생겨난 이후로 성인이 비록 많았지만 그 도덕과 사업이 성대한 사람을 찾아본다면 공자와 같은 분은 있지 아니하였다. 공자는 전무후무한 성인이라 할 것이지만 백이 이윤도 모두 성인이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서로 같은 점이 있습니까? 공통점이 있다. 가령 백리의 땅을 얻어서 임금이 되면 새 성인이 다 제후의 조회를 받고 천하를 통일하여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한 가지 의롭지 못한 일을 행하거나 한 사람의 죄 없는 일을 죽이고서 천하를 얻을지라도 새 성인은 다 즐겨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로의 같은 점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공자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성인이란 쉽게 알 수 없지만 비교해보면 그 정도를 알 수 있다. 재하, 자공, 유약은 지식이 높고 밝아 성인을 알아볼 수 있는데 그들은 만약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첨하는 데 이르지 않을 것이니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재하는 예로부터 성인이라면 먼저 요순을 일컫지만 내 보건대 공자의 어짐은 요순보다 훨씬 낫다고 하였다. 요순은 도로서 천하를 다스려 당대의 공로가 있었지만 공자는 육경을 손질하고 그 도를 미루어 만세의 가르침을 남기셨다. 요순의 도는 공자를 얻지 않았다면 후세에 무엇을 근거로 말할 수 있겠는가? 자공도 이렇게 말했다.
예전 성인의 정치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예는 정치를 꾸미는 것이니 오늘날에 끼친 예를 보면 그 당시의 정치를 알 수 있다. 예전 성인의 덕은 멀지만 음악은 덕을 보여주는 것이니 오늘날에 끼친 음악을 들으면 그 당시의 덕을 알 수 있다. 백세를 이어온 임금을 등급지어 보건대 그 덕과 정치의 실상을 어길 수 없다. 백성이 있은 이래로 왕은 많았지만 만세에 공자에게 미칠 만한 사람은 없었다. 또한 유약이 말하였다. 천지 사이에 어찌 백성만 그러하겠는가? 기린과 봉황이 신령스러워도 또한 금수요. 태산이 높고 하해가 깊어도 또한 산과 물이 모인 것이니 같은 종류라 말할 수 있다. 성인 또한 사람이지만 성인은 성품을 다해서 인류의 저 높은 곳에 있으니 여러 사람이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종류 중에서 빼어나며 모인 중에서 더 높이 솟아난 것이 있지만 백성이 있은 이래로 공자보다 더 훌륭하신 분은 있지 않았다. 마지막은 공자 찬양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맹자는 공자의 학문과 덕성을 자신이 올곧이 계승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르쳐 있었던 것이지요.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다는 것도 도의에 짝하는 호연지기를 기른다는 것도 실상은 모두 공자의 마음을 닮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맹자는 내 소원은 성인 공자를 배우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이 바로 성인 되는 지름길이라 권유하고 있습니다. 공손추 상 세 번째. 자발적 복종으로 하나 되는 세상. 왕도 정치의 이상을 줄곧 말해왔던 맹자는 스스로 왕도와 패도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왕도와 패도를 일컬어 온 지 오래되었고 이제 그 실상을 분별하지 않을 수 없다. 패도란 토지와 군사의 힘을 사용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데 본래 어진 마음이 없으면서 거짓으로 인을 내세우며 업적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패도를 하는 자는 반드시 큰 나라를 가져야만 사람을 제어하고 그 공적을 이룰 수 있다. 반면에 본래 마음에 있는 덕을 미루어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을 왕도라 말한다. 왕도를 행하는 자는 당초에 나라의 크고 작음을 따질 필요가 없다. 힘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만물을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이 자신에게 있어 비록 큰 나라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 탕 인공과 문왕은 모두 왕도를 시행했던 이들이다. 탕 임금은 70리로서 일어나고 문왕은 100리로서 일어났으니 땅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다. 힘으로서 인을 빌리는 패도와 덕으로서 인을 행하는 왕도는 다 사람을 복종하도록 한다. 그러나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자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힘이 충분히 대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복종하는 것이다. 덕으로 사람의 복종을 얻는 자는 마음속 깊이 그 덕에 감동하여 진심으로 지성을 다해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왕도와 패도의 구분이다. 공자 같은 이는 예초부터 세력과 지위가 없었지만 70여 제자가 모두 마음으로 복종하여
털끝만큼도 억지로 하지 않았다. 지성으로 복종함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시경에서는 왕도를 행한 덕화가 퍼져 동서남북 어디서나 복종하지 아니함이 없었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덕으로서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복종이라고 다 같은 복종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이 패도라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복종도 있기 때문입니다. 패도는 자신의 권력을 보여줄 힘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왕도는 힘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을 확장시켜 나가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맹자가 말하는 왕도 정치는 더디지만 결국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도 정치가 시행되어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 바로 맹자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공손추 상 네 번째, 복 많이 받으세요. 어진 정치를 말하는 맹자는 평소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들을 만나 당당히 자신의 주장을 펼쳤던 것도 충분한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영달을 좋아하고 치욕을 싫어하는 것은 사람의 일반적인 감정이다. 어질면 영화롭게 되고 어질지 못하면 치욕을 받는다. 지금 치욕을 싫어하면서도 어질지 않은 데 처하는 것은 마치 습한 것을 싫어하면서도 낮은 데에 거처하는 것과 같다. 임금이 진실로 치욕을 미워할 줄 안다면 어질지 않은 것을 버리고 어진 일을 하는 것만 못하다. 덕을 귀하게 여겨 덕이 있는 선비를 높이고 덕을 갖춘 현명한 사람이 자리에 있게 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직책을 맡도록 해야 한다. 바깥 근심이 점차 없어져 여유가 있을 때는 내부 정치를 살펴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며 형벌을 밝혀 나라의 근본을 튼튼히 해 나간다면 비록 강대국이라도 반드시 그 나라를 두려워할 것이다. 맹자는 행복을 바라는 인간의 공통된 소망을 이루어줄 지도자의 어진 정치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평소 덕을 숭상하며 현자에게 걸맞는 자리를 제공하고 재능 있는 이들에게 직책을 맡기는 이 세 가지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다소 여유가 있을 때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강조하는 어진 정치가 결코 추상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준비하는 자에게 행복한 결과가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맹자는 시경 두 구절을 인용하여 모든 일은 자기 하기 나름임을 말합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소리에 같은 하찮은 비물도 하늘이 그늘지고 비오지 않았을 때에 저 뽕나무 뿌리를 거두어다가 창문을 튼튼하게 얽어 놓는다면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감히 나를 업신여기겠는가라고 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이 시를 지은 자는 근심을 생각해서 미리 막는 도를 알 것이다. 임금된 자가 때에 따라 적임자에게 맡기고 법도를 삼가서 그 국가를 다스리는 것을 새가 시기에 맞게 둥지를 보수하는 것 같이 하듯 자기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면 누가 감히 업신여기겠는가라고 하였다. 정치를 어진 방법에 따라 행하니 영화롭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국가가 한가하거든
이때다 싶어 즐기고 태만하며 오만한 짓을 하니 이것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짓이다. 선하면 복이 오고 악하면 재앙이 있는 것은 자연의 이치니 화와 복은 자기로부터 불러오지 않은 것이 없다. 또 시경에 이르기를 길이 천명에 부합되기를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많은 복을 불러오는 것이다 하였다. 서경 태갑에서는 하늘이 내린 재앙은 오히려 덕을 닦아서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지은 재앙은 살 길이 없다라고 하였다. 시경은 자기 몸으로부터 복을 불러옴을 말하는 것이고 서경은 자기 몸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불러옴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된 자는 이것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복을 바라고 재앙을 싫어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복이나 재앙은 자기 학위에 달려 있겠지요. 어진 일을 행하면 영화롭고 다가올 재앙에 미리 대비하는 것은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 모두가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어진 일을 많이 하여 복 많이 받으세요. 공손추 상 5번째. 하늘의 역할을 대신하는 관리. 흔히 사농 공상의 차별을 전통시대의 한계로 꼬집곤 합니다. 이상과 현실은 차이가 있지만 진정으로 맹자를 닮고 싶어하는 이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맹자는 모든 분야의 백성에게 적합한 정책의 시행이 왕도 정치의 조건임을 말합니다. 천하의 왕 노릇하려는 사람의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첫째로 덕이 있는 현명한 자를 높이고 지략이 뛰어난 재능 있는 자들을 부려서 덕과 재주가 출중한 중걸로 하여금 지위에 있게 하면 천하 선비들이 다 사람을 쓰는데 도가 있는 것을 기뻐하여 그 조정에 서기를 원할 것이다. 둘째로 시장에서 장사가 잘 되면 자릿세만 받고 물건의 세금까지 징수하지 않으며 분쟁이 생기면 법대로 감독만 하고 그들의 이익이 적게 돌아가면 자릿세조차도 받지 않는다. 공적인 세금을 적게 받고 시장 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면 천하의 장사꾼들이 모두 기뻐하여 그 시장의 물건을 보관하기를 원할 것이다. 셋째로 나그네가 관문을 지나갈 때 의심스러운 자들을 살피기만 하고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천하의 나그네들이 모두 기뻐하여 그 길로 나가기를 원할 것이다. 넷째로 농사짓는 자들은 10분의 1의 정전법을 적용해 8집이 힘을 합쳐 나라 바신 공전을 경작하게 하고 사적으로 나누어진 사전에 세금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 천하의 농민이 모두 세금을 적게 거두는 어진 정치를 기뻐해서 그 들에 나가 박 갈기를 원할 것이다. 다섯째로 예전에는 직업을 권면하기 위해 직업이 없는 백성들에게 집집마다 세금을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시장의 자릿세도 받으면서 또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중으로 세금을 걸어들인다. 이러한 제도를 없앤다면 천하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며 왕의 백성이 되기를 원할 것이다. 진실로 이 5가지, 즉 벼슬하는 자, 장사하는 자, 나그네, 농사짓는 자, 또한 백성이 되고 싶어하는 자들이
모두 그 나라로 오고자 하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면 이웃나라 백성들이 부모처럼 그를 우러러 볼 것이다. 이웃나라 백성이 부모처럼 바라보면 그들이 곧 나의 자식일 것이니 그 자제를 거느리고 그 부모를 공격하는 것은 백성이 있은 이래로 성공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 이와 같으면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으면 천명을 받들어 행하는 천리라 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하고서도 왕 노릇 못할 자는 있지 않다. 맹자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포용할 수 있는 정치를 희망했고 하늘을 대신하여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하늘의 관리인 천리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는 그 마음가짐이 과연 진부한 것일까요? 한 번쯤 진정한 천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공손추 상 여섯 번째. 어진 마음을 확충하세요. 맹자를 전부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갓난아이가 우물에 빠졌을 때 구해주려는 측은한 마음인 불인지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성리학자들은 이 문장을 특별히 주목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따뜻한 마음과 인의 예지라는 본성을 동시에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사람다움의 마음, 즉 불인지심을 가지고 있다. 선왕께서는 사람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정치를 시행하셨다. 그렇게 남들의 어려움을 참아 견디지 못하는 어진 마음으로 백성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어진 정치인 인정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 위에 놓고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쉬울 것이다. 사람마다 남들에게 차마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평소에는 증명하기 어렵지만 힘들거나 별난을 당할 때를 보면 알 수 있다. 사람들은 갑자기 갓난아이가 우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을 보면 모두 깜짝 놀라고 측은해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들 것이다. 이것은 그 부모와 친분을 맺으려 해서도 아니며 고을 사람들과 친구에게 인자하다는 명예를 구해서도 아니며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그런 것도 아니다. 이는 무의식 중에 솟아나오는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심으로 사람마다 차마 견디지 못하는 불인지심이라 할 수 있다. 갓난아이 우물에 빠졌을 때를 상정하는 유자 입정의 비유는 맹자가 주장하는 성선설의 근거로 자주 활용되곤 합니다. 마치 제선왕이 사지로 끌려가는 소를 보고 느끼는 안타까운 마음과도 비슷할 것입니다. 이처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통해 맹자는 인의예지로 대표되는 본성과 그 현실화를 토로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측은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자신과 타인의 잘못된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미워하는 마음인 수호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인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인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요 수호지심은 의의 단서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요
사양지심은 이의 단서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요 시비지심은 지의 단서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다. 마치 어떤 물건의 한 가운데에 있다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인의 예지의 본성이 없다면 어떻게 측은하고 부끄러워하고 사양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내 감정이 있겠는가? 사람에게 반드시 이 사단의 마음이 있는 것은 사람의 몸에 저마다 사지가 있는 것과 같다. 이 사단이 있음에도 욕망에 사로잡혀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해치는 자이며 우리 임금이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임금을 해롭게 하는 자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나에게 있는 사단을 모두 넓혀서 채울 줄 알면 마치 불이 타올라 왕성하면 끌 수 없고 샘이 처음 솟아나 흐르면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천지로 넓혀 나가야 한다. 만약 사단의 마음을 천지로 확충시켜 어진 마음을 가지고 어진 정치를 행한다면 저 멀리 사해까지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고 만약 채우지 못한다면 가까운 부모도 제대로 섬길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선왕을 본받아 사람으로서 차마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마땅히 채워나가야 할 것이다. 맹자는 사람에게는 사단처럼 타자를 향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누구나 지니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의도는 단순히 그러한 도덕적 마음이 있음에 만족하지 않고 그 마음을 끝없이 확충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보편적인 도덕률로서 인을 강조하는 맹자로서는 어진 정치의 구현이 바로 자신의 인간담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세상과 하나 되는 어진 마음, 바로 그 마음을 확충하세요. 공손추 상 일곱 번째. 내 탓이요 내 탓. 직업이나 거주지 선택의 신중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힘이 나고 남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는다면 그 의미가 남다를 것입니다. 맹자는 그 기준을 인의 실현에 두고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어찌 갑옷을 만드는 사람보다 어딜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화살 만드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화살이 날카롭지 않아 사람을 해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갑옷 만드는 사람은 그 갑옷이 견고하지 않아 사람을 해치게 될까 두려워한다. 직업에 따라 사람을 살리거나 죽이려는 마음이 달라진 것이다. 어찌 화살 만드는 사람의 본래 마음이 갑옷 만드는 사람보다 어질지 못해서 그런 것이겠는가? 또한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무당과 죽은 사람을 위해 관을 만드는 목수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본래의 어진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직업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이니 직업을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거주지 선택에도 신중해야 한다. 공자께서는 마을에 어진 풍속이 있는 것이 다른 것보다 아름다우니 거처를 선택할 때 어진 곳을 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겠는가 라고 하셨다. 어질자는 인자는 하늘이 내려준 존귀한 벼슬과 같고 사람이 편안히 살아가는 집과 같아서 누구든 좋아할 만하다. 그런데 아무도 막는 이가 없는데도 어질지 못해서 버려두고 있으니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유학에서는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을 인이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으뜸으로서 만물을 살리려는 어진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직업이나 거처 등 주변 환경에 따라 상실되기도 합니다. 맹자는 인을 하늘이 내려준 존귀한 벼슬이며 사람이 거처하는 편안한 집이라 비유하면서 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어질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요. 결국에는 예나 의를 알지 못해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인의 예지가 다 없어지면 정신적으로 미천한 사람이 되어 노예처럼 시킴을 당할 것이다. 만약 남에게 불임을 당하면서 시킴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활 만드는 사람이 활 만드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화살 만드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만일 불임을 당하는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인을 행하는 것만 못하다. 인을 행하는 것은 활 쏘는 것과 같다. 활을 쏘는 자는 마음과 몸을 바르게 하고 나서 화살을 쏜다. 만일 관역을 맞추지 못할지라도 이긴 자를 원망하지 않고 내 마음이 올바르지 않았던가, 내 몸이 혹시 바르지 않았던가 라고 하면서 오직 자신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이켜 구할 따름이다. 인을 행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고 남들에게 있지 않으니 스스로 힘써야 한다. 직업이나 거주지의 선택은 자유지만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선택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끄러운 결과를 초래하기보다는 예초부터 마음가짐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맹자는 활쏘기 비유를 통해 실수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자세, 즉 방구적이 하는 마음은 부끄럽게 살아가지 않으려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하기 나름이요 내 탓입니다. 공손추 상 8번째. 모두가 바뀌는 세상. 경청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잘못을 꼬집는 남들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후대에 유대하다고 평가받는 인물들의 공통적 특징은 사적인 개인을 넘어 공적인 마음으로 공동체 전체를 향한 선한 행위를 해 나갔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기 마련이죠. 맹자는 개인적 의견보다는 전체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경청의 중요성을 사례를 곁들이며 말합니다. 자로는 사람들이 그에게 허물이 있다고 말해주면 고칠 기회가 됨을 기뻐하였다. 하나라 우임금은 착한 말을 들으면 공경이 절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순임금은 이들보다 더 큰 것이 있었다. 선을 공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남들과 함께 하셨으니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며 남에게서 취하여 선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셨다. 자신이 선하지 못하면 주저없이 버리고 남들과 같이 되고자 하였으며 남들의 좋은 점을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자 하셨던 것이다. 내게 있는 것과 남들에게 있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나와 남이 하나 되고자 하셨던 것이다. 순임금이 미천할 때에 역산에서 밭을 갈고 곡식을 심었으며 하빈에서 질그릇을 굽고 뇌택에서는 고기를 잡다가 황제까지 이르렀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남들에게 취하지 않은 것이 없으셨으니 남에게서 취하여 선을 행하는 것은 남들이 선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예초에 남이 선행을 하도록 도와주려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선을 받아들여 달라진 나의 모습에 남들도 더욱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남들의 선행을 받아들이지만 결과적으로 남들이 선행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므로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남이 선하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귀감이 될 만한 선한 행위를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기뻐하거나 절까지 할 정도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 나의 잘못을 과감히 고쳐나가는 한편 그렇게 변화된 나를 보고 남들도 그들의 잘못을 고쳐나가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선한 세상으로 한 발 다가설 것입니다.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우리 모두가 혜택을 입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이 모두의 시작은 경청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공손추 상 아홉 번째,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 선택지는 많지만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는 결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인생관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를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백인은 군주다운 군주가 아니면 섬기지 않았으며 친구다운 친구가 아니면 사귀지 않았으며 못된 무리들이 모인 조정에는 나서지 않았으며 못된 사람들과는 말을 섞지 않았다. 못된 무리들이 모인 조정에 나서서 그들과 말하는 것을 마치 조정의 예법을 갖춘 복장으로 진흙밭과 숯 구덩이에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다. 악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확대하여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서 있을 때는 사소하지만 그들이 쓴 관이 삐뚤어지기라도 했으면 뒤돌아보지도 않고 떠나가 마치 자신도 더럽혀질 것처럼 생각하였다. 이 때문에 제후들이 비록 좋은 말로 찾아와 조금의 신뢰가 없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 또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는 달리 유화해는 더러운 군주를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하찮은 벼슬도 낮게 여기지 않고 일을 하였다. 기꺼이 나아가서 자신의 재주를 숨기지 않고 반드시 그 도리를 다하였으며 벼슬길에서 누락되어도 원망하지 않았으며 어려움을 당하여도 근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너이고 나는 나이다. 비록 내 곁에서 옷을 걸어붙이고 벌거숭이가 된들 내 어찌 나를 더럽힐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올바름을 잃지 않아서 떠나려 생각했을지라도 만류하면 멈추었다. 잡을 때 멈추는 것은 저들이 더럽히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것이니 이 또한 떠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은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극단적인 두 부류의 사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백인은 남의 더러움이 내게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유화에는 남의 더러움이 자신과 관계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이가 지나치게 결백한 사람이라면 유화에는 자신이 떳떳하다면 주변을 그다지 생각할 필요 없다는 타협주의적인 사고를 지녔던 것이지요. 맹자는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백이는 좁고 유화에는 거만하니 좁음과 거만한 것을 군자는 따르지 않는다. 너무도 짧은 평가이지만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담겨 있습니다.
배기의 청결한 행실은 높이 살만하지만 너무도 깨끗해서 주변을 끊어버리는 편협함도 있습니다. 반면에 유아에는 너그럽고 온화하지만 너는 너이고 나는 나라고 하여 세상을 가볍게 여기는 공손하지 못한 거만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맹자 자신이 배우고 싶어 했던 공자처럼 나아갈 때는 나가고 멈출 때는 멈추는 중도와는 거리가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은 멈출 때인가요? 나아갈 때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멈출 때는 멈추고 나아갈 때는 나아가야 할까요?